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의 손용국 교수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20일에 국가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2023년도 20일에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요. 바로 사회복지행정론이 갖고 있었던 출제의 어떤 경향과 그다음에 분석을 잠깐 해보아 드리면 느낌이 문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요. 느낌이 이제 과거에 한 4년 전, 5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과거의 문제들이 이제 복원되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규칙과 어휘기 제시했던 바로 이제 기조인지 조보제평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관료제와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에 관료제에 대한 병폐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선 출제가 되지 않고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어떤 최근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이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서 바로 정책론이나 또는 지역사회복지론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개념의 형태의 문제인데요.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신공공관리론이 뭐냐면 신연방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재편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바로 이제 1차, 2차 석유파동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 즉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바로 영국에서는 1979년도에 마가렛 대처 총리가 그리고 1980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신연방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채택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인데 이런 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문제 해설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느낌들, 이런 문제들, 이런 유형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우리 모의고사 1회차, 2회차, 3회차 그리고 합격 예측 온라인 모의고사 이 부분만 잘 준비하셨어도요. 자, 25문제 중에 한 20문제 정도까지는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도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되어 계시죠? 바로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 문제는요. 바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그중에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원조단체에 대해서 제공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카바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국 원조단체 협의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카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꼭 알아두시라고 1952년도에 카바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또 분류해주는 이 물자 조달에 대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카바의 역할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970년대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이 되었었죠. 제정이 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감독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1970년에 제정된 바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83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하죠. 바로 1987년도가 되거든요. 1987년도. 자, 1987년도에 그때 당시에는요. 5개 직화시가 있었어요. 자, 5개 직화시가 뭐냐면 인천 직화시, 광주 직화시, 대전 직화시, 그다음에 대구 직화시, 부산 직화시. 그때는요. 울산은 직화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직화시에 59명의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이제 배치가 되었죠. 즉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해서 이제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그 사회복지 전문 요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자, 1990년대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 법제론 할 때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이제 시설 평가에 대한 부분 꼭 알아두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이제 행정론 쪽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1990년대 바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1997년도 자, 1997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된 거죠. 법제화.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다가 1999년도에 바로 시설평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설평가 시행. 자, 이 시설평가는요, 어디서 했습니까? 평가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줬고요. 평가 위탁기관에서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보건사회연구원. 자,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금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죠. 중앙사회서비스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설평가에 대한 법제화가 1997년도에 되었고 실제 시행은 199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2000년대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거 사회복지관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거는요. 2000년대가 아니라 198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가 되겠죠. 1980년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아니라 바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1983년도 우리 통합이론서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가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 과거로 복귀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2번 정도 규칙과 어휘에 대한 부분에 기조, 인지, 조보, 재평 또는 POSD, CORB라는 부분이 한 2-3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4년, 5년 동안 전혀 출제가 되지 않다가 다시 과거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능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획, 기조, 인지, 조보, 재평이죠. 자, 기획은 바로 목적에 대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하고요. 자, 조직화라는 것은 바로 조직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사회나 행정기관들의 보고. 자, 이 보고는 뭐예요? 기조, 인지, 보고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직화가 아니라 보고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자, 기조, 인지, 조보, 재평. 자, 평가죠. 평가는 설립된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는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 조보, 재평. 그죠? 기조, 인지. 자, 기조, 인이 뭐예요? 바로 인사죠. 인사는 뭐예요?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교육하고 승진시키고 인사 이동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을 제외한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조직 이론 중에 이제 행정관리론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규칙과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과정에서 기조, 인지, 조보, 재평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POSD, CORB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보고 바로 조직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사회나 행정기관들에게 보고를 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보고라고 하고요. 조직화가 되려면 조직화는요.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고요. 그 과업을 할당하고 조정하는 것을 조직화라고 얘기하고 또는 조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그리고 과업에 대해서 할당,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요.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옳은 것. 우선 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어렵다. 자, 요게 맞죠. 왜냐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기준,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즉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척도에 가깝게 좀 객관적인 기준에 가깝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오히려 보면 또 주관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니 그 성과를 평가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원료로 하고는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기관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답변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6개월이요? 왜? 4개월이면 안 됩니까? 1년이요? 한 8개월, 9개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년이라는 기준, 6개월이라는 기준이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죠.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성과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관은요, 가치 중립적이다. 자, 가치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는 지향적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 행정관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뭐 빈곤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거나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문화적인 수준이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철학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면서 바로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이 과거에는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이라는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봤고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즉 1929년도 10월 24일 날 대공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바로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사회보장법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은 이제는 사회구조에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던 거죠. 물론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바로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는 바로 그 세계 대공황의 영향보다 오히려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게 영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국민들의 어떤 전쟁의 이재민 또는 난민 또는 빈곤과 생존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바로 이 부분을 채택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은 개인이 아니야. 바로 사회 구조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빈곤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이제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빈곤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서 바로 빈곤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패러다임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지향하는 것이지 어떤 가치는 중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죠. 물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그 척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갖고 사회복지는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면 바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효과성, 목적 또는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거고요.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번째는 뭡니까? 바로 공평성. 자,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이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정관리.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자, 사회복지 행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이제 인사, 그렇죠?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또는 수익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관리가 필요하겠죠. 재정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 행정에는 기획도 들어가죠. 예,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려면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들어가죠. 그 다음 번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적합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설계.
그다음에 우리 조직을 잘 알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잘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마케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도 이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이 된다. 예,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이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그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품목별 예산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기획 예산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재정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한다. 자, 직무환경에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죠.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변화에 바로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관계없이 획일적 아니고요. 자,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형태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안은요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관리도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환경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요 다음에 대한 설명에서 조직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들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욕구를 강조하고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조직 내 비공식적인 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비공식적인 집단 뭐예요? 바로 인간관계 모형에서 바로 메이어의 호손 실험이었잖아요. 그죠? 메이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바로 호손 공장에 가서 이제 실험을 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공식적인 집단보다 비공식적인 집단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 결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조직 안에는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조직이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리더를 포섭하고 또 인식을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 공식적인 집단이나 조직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공식적인 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조직 내 개인을 감정적이면서 비물질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모두 뭐에 해당됩니까? 바로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그 다음에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자원의존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바로 테일러, 즉 엔지니어였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그 표준화된 그 기준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람한테는 성과급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제 성과급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의 생산을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과업에 대한 기준을 산출해서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관리를 하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시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동작을 계산해서 표준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앞부분에 수식어로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 이론이죠. 자, 막스 베버는요, 관료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막스 베버는 이제 큰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근대 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사회가 있죠. 그래서 전근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관료제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건 영주 시대이고 절대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가상 관료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그 중간의 형태인 바로 카리스마적인 관료제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에서 그래서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해갖고 운영되는 것이 합법적 관료제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합법적 관료제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관료제다. 이렇게 이제 제시했던 게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바로 관료제 이론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관료제라는 것은 전통적인 권위나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의해서, 자, 그때 당시에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권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절대 왕정이나 봉건 영주 시대 때죠. 이때를 이제 우리는 가산 관료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배의 형태가 아니라 합법성과 합리성에 의한 부분,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합법성 관료제라는 부분입니다. 합법적 관료제 또는 합법성 관료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들의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론이죠. 자, 행정관리론은 바로 규칙과 어휘기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규칙과 어휘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그 행정에 대한 능률을 위해서는요, 행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분업과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한 통일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그 행정관리론, 바로 규칙과 어휘기입니다. 그래서 기조, 인지, 조보, 재평을 바로 분업과 통제에 대한 통일성으로 이제 표시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자원 의존론이죠. 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또는 유무형에 대한 자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자원 의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버가 나왔네요. 막스 베버. 자, 30번. 자, 막스 베버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 자,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전근대적인 사회하고 근대적인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 자, 전근대 그리고 근대 사회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축에서는 전근대적인 사회가 바로 가산 관료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근대하고 근대 사회의 중간 형태가 바로 카리스마 관료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사회에서는요, 합법성 관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가산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봉건 영주 때, 즉 절대 왕정 시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가산 관료제라고 하는 거고요. 카리스마 관료제 같은 경우는 바로 나폴레옹이나 그 다음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카리스마 관료제 또는 카리스마적 관료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바로 근대 사회에서는 합법성과 관련된 관료제, 합법적 관료제 또는 합법성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상적인 관료제형에 대한 부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공식적인 위계, 그 다음에 업무 처리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전문성에 근거해서 분업을 구조화시키는 것, 이것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직무 범위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합법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기능이나 규칙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도 합법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번, 2번 했다가 바로 4번, 5번으로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정답이 바로 그 3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인 권위. 그래서 그 전통적인 권위를 통해서 조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전통적인 권위. 바로 가산 관료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료제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는 바로 합법성 또는 합법적인 관료제가 되는 거고요. 가산 관료제나 그다음에 카리스마적인 관료제는 바로 이상적인 관료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 권위,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통제를 하는 거는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의 가산관료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제라고도 하고요, 또는 가산관료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건 영주 시대 때나 그 다음에 절대 왕정 시대 때 존재하고 있었던 조직의 형태들을 바로 이런 가산관료제 또는 전통적 관료제라고 합니다. 이런 관료 조직은요, 봉건 영주나 절대 왕정의 어떤 사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함께 세습에 대한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런 세습에 대한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산 관료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상적인 관료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생소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신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신개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복지 정책론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신공공관리론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 바로 신자유주의. 자, 신자유주의는 뭐죠? 경제적 관점이죠. 그리고 신보수주의. 자, 신보수주의는 뭐죠? 바로 경제적 관점이죠. 정치적 관점이죠. 정치. 그렇죠? 정치적 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정부를 시행하고 국가가 담당했던 모든 영역들을 다 시장에 내다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입장에서는요. 노동자 편이 아니라 자본가 편에 서 있습니다. 자본가. 그래서 바로 복지국가일 때는 노동자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는 바로 자본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들이 부과되었던 다양한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규제, 탈규제.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도 다 인하를 시켜야 된다. 법인세 인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다 축소시켜야 된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영화를 시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연방정부라고 하는 거죠. 신연방정부, 신연방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신연방주의가 바로 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실패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신공공관리론이죠. 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의 실패라는 건 뭐예요? 정부, 바로 복지국가의 실패라는 거죠. 복지국가 실패. 자, 그러면 이 복지국가가 실패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유시장.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경쟁 원리, 자, 시장의 경쟁 원리가 뭐예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공공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쟁 원리에 대한 공공행정을 도입했던 것이 뭐예요? 민영화죠, 민영화. 자, 시장에 다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 내려가 보면 바로 정부, 시장, 시민이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 서로 협의된 합리적인 어떤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합리적인 정치 또는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정부하고 시장과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 복지국가일 때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하고 시민과 그다음에 시장이 함께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요. 민간의 공급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건 뭡니까? 이건 복지국가잖아요.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담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였죠. 그죠? 그런데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건 뭡니까? 자, 정부가 담당했던, 즉 정부가 공급했던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민영화, 뭐예요? 민간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으로 바꿔야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은 바로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신공공관리론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에는 바로 그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이 직접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고쳐야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이니까요.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신개념이라서요. 바로 전통적인 관료제, 자, 전통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1980년대, 즉 1979년도에는 바로 마가렛 대처 총리가 바로 영국을 담당을 하게 되었었고요. 198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었었죠. 지금 그 나이를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시 이제 초과 달성을 했으니까요. 자, 아무튼가 그때 당시에는 바로 가장 키가 컸던 부분이었었어요. 거의 키가 190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4세, 75세 그 정도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요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뛰어넘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시장지향적인 정부. 자, 이 시장지향적인 정부가 바로 시장 경쟁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시장 경쟁 원리. 그리고 이 마가렛 대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대처리즘.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부가 하는 것을 바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레이거노믹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노믹스. 그래서 시장지향적인 정부의 개혁을 비롯하고 있다. 즉 바로 시장 경쟁의 원리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에 대한 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자체를 모방해서 정부가 관료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력도 감축해야 된다. 민영화시켜야 된다.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운영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규제, 탈규제해야 된다. 즉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신자유주의였던 도래와 함께 바로 민간의 경영기법들과 경쟁을 바로 관료제에 도입시켰던 것이 바로 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론에 대한 부분을 바로 민간의 경영기법까지 함께 적용시켰다라고 얘기해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입니다. 자, 32번의 하센펠트. 자, 오래간만에 등장했죠. 자, 이것도 한 4년, 5년 전에 한두 번씩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 특성, 특징이라는 부분으로 과거에는 출제가 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4년, 5년 동안 출제가 안 되었다가 다시 과거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센펠트가 제시하고 있는 바로 휴먼 서비스 조직,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특성을 묻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바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특성,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원료로 하고 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인간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 즉 이 도덕적 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잴 수 있는 그런 기준, 그 기준, 척도가 부재하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게 바로 이제 하센펠트가 제시했던 바로 휴먼 서비스에 대한 조직, 특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원료로 하고 있다. 즉 우리는 휴먼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모호해지기가 상당히 쉽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상당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저 알코올 중독인데요. 저 어느 정도면 전 단주할 수 있을까요? 저 꼭 단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바로 사회과학이란 말이죠. 이렇게 순수 과학처럼 바로 기초과학처럼 실험실에 가다 놓고 24시간 동안 무균 상태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월, 수, 금 하루에 2시간씩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 받고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 외에 다른 외생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다, 5개월이다, 뭐 10개월이다, 1년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순수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단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왜? 서비스를 받고 나선 나가면 시장 안에서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팝니까? 그래서 예, 저 열심히 해서 단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한 두세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예,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막걸리, 소주, 맥주 가지고 와갖고 계속 술 먹고 또는 친구들 만나갖고 야, 좀 술 한잔 하니까 또 나와. 그래서 식당 가고 또 술 한잔하고 그럴 가능성이나 이런 외생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다, 5개월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런 모해지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니라 우리는 유사 실험 설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조사에 대한 어떤 과업에 대한 과정에서 주로 이제 전문가에 의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런데 5번이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인데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명확한 지식이 어디 있고 명확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갔더니 6개월이면 단주를 할 수 있대요. 저기 갔더니 뭐 8개월이면 단주할 수 있대요. 저기 갔더니 또 2개월이면 단주할 수 있대요.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나 지식과 기술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 사람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그 결과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인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결과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들까지 함께 연결시키면서 그 결과에 대한 치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뭐 풀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술과 함께 같이 풀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 접대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가 많아요.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밥 말아서 물 먹는 게 아니라 소주 말아서 물 먹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알코올 중독으로만 결과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까지 원인들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식과 기술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고요. 불확실하다라고 표현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은요.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조직 구조도 과거에 출제가 되었다가 새롭게 이제 그 과거의 문제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문제가 또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조직 규모가 점점점 커질수록 공식화되는 정도가 낮다. 오히려 조직 규모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하고 10명이 근무하는 곳하고 또는 20명이 근무하는 곳하고 50명이 근무하는 곳하고 100명이 근무하는 곳하고 점점점 조직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2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50명, 50명, 100명 정도 점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공식화 정도가 낮습니까? 점점 더 관리를 인사관리나 그다음에 재정관리나 그다음에 기획이나 등등등 하려면 공식화에 대한 정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2~3명 데리고 근무할 때는 주먹구구시로 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10명, 20명, 20명씩 늘어나게 되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식화되는 부분들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화에 대한 정도가 높을수록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의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공식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공식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 의사결정이나 기획에 대한 부분들 바로 조직이 갖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서만 내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권이 좀 줄어든다. 이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한 종류가 많을수록
자, 과업, 일하는 영역들, 바로 사업들이 많을수록 수직적인 분화가 늘어난다? 아니죠. 일하는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만 했으면 됐는데 그것이 잘 되니까 또 두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럼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더 잘 돼갖고 네 가지 사업이 늘어났어요. 네 가지 사업을 하다가 여섯 가지 사업으로 점점점 늘어났어요. 사업의 종류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직적인 분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분화로 늘어나야 되겠죠. 수평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으면, 자, 분권화라는 표현은 뭡니까? 분권화는 능력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 권한을 일부를 분산시켜 주는 것을 분권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분권화의 반대는 직권화죠. 직권화는 건 뭐야? 그 권력이 상층부 한 사람한테 다 쏠려 있는 것을, 몰려 있는 것을 우리는 직권화라고 하는 거고, 분권화라는 것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쫙 권한을 분산시켜 주는 것을 분권화라고 하는 거죠. 자, 분권화가 높을수록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적인 어떤 통제의 권한이 집중된다. 최고 관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하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통제 권한이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분산된다. 그죠? 자,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에 대한 통제권이 집중되는 것은 뭐예요? 직권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직권화에 대한 정도. 직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적인 통제 권한이 집중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분권화라고 한다면 분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을수록 부하 직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통제 권한이 분산된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직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으면 직권화라는 건 뭐죠? 그 권한이 상층부 최고 관리자에게 몰려 있는 것을 바로 직권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직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진다.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뚜렷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구조와 유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공식화에 대한 정도가 높으면 직원들의 재량권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죠. 자, 조직의 공식화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들이 빈번해질수록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향상되긴 하지만 바로 조직이 갖고 있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나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 그리고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답 횟수를 보게 되면요.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에 대한 정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한 종류가, 즉 일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분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수평적 분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권에 대한 정도가 높아지면 부하 직원들에게 바로 조직에 대한 통제 권한이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권화된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더 뚜렷해진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현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용어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럭처링이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 다운사이징도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또 목적적 진화 크리밍 이런 부분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A 사회복지관은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직원들의 직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대요. 직원들 직무, 야, 많이 모아와. 많이 모으면 너 그 평가 점수 잘 줄게. 그러면 평가 점수 잘 주면 나중에 승진할 때 도움이 돼. 그러니까 모금 많이 모아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직무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바로 모금 실적을 높이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모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그 평가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반영한다고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모금에만 그냥 막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는 오히려 저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예요? 자,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중에 바로 기부금 모금 실적을 바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모두 다 이쪽에만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목적이 전치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 목적 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클리밍, 소진,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뭐 간단한 얘기 드리면, 자, 리스트럭처링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재구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운사이징은 뭡니까? 다운사이징, 다운, 사이징. 그러니까 슬림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규모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는 것을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고, 자, 클리밍은 뭡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직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배제시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클리밍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클리밍.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가려가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가려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 성적에, 내 실적에, 내 평가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알겠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무시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소진, 번아웃이라는 건 뭐예요? 열정이 사라지거나 이제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인 형태들로 바로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소진,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목적 정치는요,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이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치되고 오히려 이제 수단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적 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럭처링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을 재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전략이나 그 다음에 재조직화시키는 거죠. 재구축을 시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7년도 12월에 IMF 있고 1998년도에 바로 조직에서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조조정을 했죠. 인력 감축을 하느라고. 자, 이런 것들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는 재구축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밍은 성공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자원이 소모가 많은 그런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서비스를 배척하는 현상들을 클리밍이라고 하고요. 자, 소진은 정서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그 다음에 태도적인 형태들의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를 우리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다운사이징은요,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을 바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은요, 바로 리더십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 리더십 이론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자, 리더십 이론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40년대, 50년대는 특성 이론이 있었어요. 자, 특성 이론은 뭐예요?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야.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이거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야. 행동 이론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십이 발휘되려면 솔선수범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제시했던 것이 바로 행동 이론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행동 이론에서 바로 OI 연구, 그리고 미시간 연구, 그리고 블레이크하고 머튼이 제시했던 관리 격자 이론. 자,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보면요. 자, 인간에 대한 부분, 여기 9라고 할게요. 여기는 9, 여기는 5. 자, 인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관심 없는 요 영역들은 우리는 무기력형이라고 합니다. 무기력.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인간에 대한 부분만 관심 갖고 있는 거. 자, 요것을 자, 0, 9라고 하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하죠. 자,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인간에 대한 부분만 관심 갖고 있어요. 반대로 인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생산에 대한 부분만 관심 갖고 있는 거. 자, 이거는 9, 0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보통 바로 우리는 이제 과업형이라고 하죠. 그죠? 과업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바로 9대 9. 그죠? 9대 9. 바로 이제 T명이라고 하는 거죠. T명.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높은 것은 바로 T명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의 형태가 바로 중도형이 되겠죠. 중도형. 자, 5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1번에 상황 이론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행동 이론 다음에는 이제 상황 이론이 나오는데 상황 이론에는 허쉬하고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그리고 피들러가 제시했던 바로 상황 적합 이론, 하우스가 제시했던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동 이론. 자, 행동 이론에서 바로 블레이크하고 머튼이 제시했던 관리 격자 이론에서 컨트리 클럽형. 자, 컨트리 클럽형은 뭡니까? 바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인간에 대한 부분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높은, 자, 모두 다 높은 아니죠. 그죠? 컨트리 클럽형은 인간에 대한 부분만, 그죠? 인간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인간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그다음에 일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높은 것은 뭐예요? T명이잖아. T명. T명. 그죠? 예.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으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이론에서 과업형. 자, 이 과업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과업형. 자, 과업형은 뭐예요? 일에만 관심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리더가 바로 이 과업형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일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거 과업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 자, 서번트 리더십을 다른 말로는 섬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나온다라고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자, 서번트 리더십은요, 섬김 리더십인데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리더는 부하 직원들을 봉사하는 자세와 그리고 섬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경청을 해줘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부하 직원들의 인파워먼트, 즉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관리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요즘 들어서 최근에 핫한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죠. 일명 섬김 리더십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바로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생산적인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요,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정도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두 번 선지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행동이라서 바로 컨트리 클럽형은 바로 인간에 대한 부분, 즉 사람에 대한 부분만 관심 갖고 있고 바로 일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 이론에서는요, 바로 이제 T명, 9대9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과 일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높은 리더가 바로 이제 T명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컨트리 클럽형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관심을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거, 그죠? 사람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36번. 36번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인사 관리라고도 하죠. 자,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번에 자,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보상 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동기부여도 바로 보상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것, 바로 이제 뭐 선배님이나 또는 상사가 바로 칭찬을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는, 역시 정말 잘하네. 뭐 이런 부분들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일을 잘했다고 해서 이제 성과급 주는 거, 성과급. 뭐 보너스 주는 거, 성과급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는 거. 바로 조직의 꽃은 바로 조직 생활의 꽃은 바로 승진이죠. 승진하면 승진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조직이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노력을 알아준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승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조직 생활의 꽃은 승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되는 인정이나 성과급이나 바로 승진과 같은 것들은 다 보상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6번에는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는요, 이런 직원들의 채용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퇴사나 그다음에 전직이나 이직이나 또는 승진 등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적자원관리고요. 그리고 목표관리, 즉 목표관리법이라고 하죠. 자, 목표관리제라고도 하고요. MBO. 이 MBO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죠? 우리 또 선생님들도 다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MBO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1년치의 목표를 할당을 해주고 그 1년치의 목표의 할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12월 또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2년도에 바로 너 그 목표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 이걸 갖고 이제 인사 고과의 평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근무 평정 또는 근무 평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직원들을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목표 관리제 때문에 바로 이제 클리밍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에게는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클리밍. 그리고 네 번째,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개선해서 소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를 개선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소진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바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들도 바로 이런 소진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업무를 분장을 시켜준다든가 좀 더 이제 또는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이제 인사 이동을 시켜준. 다든가 아니면 인정과 그다음에 칭찬과 그다음에 성과급을 준다든가 물론 열심히 해야 성과급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보상 관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보상관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스스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보상체계로서는요. 인정이나 그다음에 성과급이나 승진 등 다양한 형태들로 동기부여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바로 직무 기술서에 대한 부분이죠. 자, 직무 기술서가 나오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직무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째는 직무 기술서를 만들고요.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는 바로 직무 명세서를 만들죠. 자, 직무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모집과 그 다음에 선발, 그 다음에 채용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 조건을 파악하는 것, 직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과 행동을 명확하게 하는 것, 명시하는 것, 그리고 직무에 대한 성격, 그리고 내용, 그다음에 수행 방법들을 정리해서 문서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은 바로 직무 기술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종사자가 갖고 있는 교육 수준,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직무 명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인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은 뭐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는 직무 명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 범위는요, 바로 인사관리, 즉 직무 기술서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작업 조건에 대한 파악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책임과 행동을 명시하는 거, 성격과 내용과 그다음에 수행 방법을 정리해서 문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직무 기술서인데요. 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준이나 기술,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직무 명세서, 즉 채용 공고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회복지행정론 기출해서는요,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38번 문제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